1928년 한 젊은이가 우주 안에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하이젠베르크를 거의 미치게 만들 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파울리는 양자 물리학을 포기하고 소설을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보어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현재 상황이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에 가까워져서 분야를 바꿀까 고민할 지경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4년 후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예측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앤더슨이 구름방에서 이상한 궤적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전자와 비슷했지만 전하가 반대였습니다. 이는 인류가 반물질과 처음으로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우주의 시작에서 10억 개의 입자마다 단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소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과 나의 존재 자체가 10억분의 1 규모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물리학계를 혼란에 빠뜨린 이 젊은이는 누구였을까요? 그의 이름은 폴 디렉입니다. 26세의 영국 물리학자였습니다. 1902년 영국 브리스틀시에서 태어난 디렉은 엄격한 프랑스어 교사인 아버지 때문에 집에서 프랑스어로 대화해야 했고, 이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년기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식사 시간과 끊임없는 학업 압박 속에서 그는 나중에 조용하고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지만 우주의 가장 깊은 수수께끼를 꿰뚫는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브리스틀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복잡한 기술의 미로 같은 숲을 헤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와 엉킨 전선들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수학의 순수함을 갈망했습니다. 그 후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옮겨갔고 고풍스러운 강의실에서 속삭이는 토론이 살아 숨쉬는 활기찬 학문적 분위기가 그의 싹트는 재능을 키웠습니다. 그 무렵 그는 독일에서 강단에 서서 가장 특이한 방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물리학자 유진 위그너는 그의 강의 스타일을 기술 매뉴얼을 낭독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는 목소리가 부드러운 바람처럼 고서의 낡은 페이지를 스치듯 일정하게 흘러나왔고 미소도 없고 강조하는 몸짓도 없이 숫자와 방정식만이 섬뜩할 정도로 정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어색해 보이는 젊은이가 물리학 거장들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디렉이 탐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을 통합하려 했습니다. 1920년대는 물리학에서 혼란스럽지만 흥미로운 시대였습니다. 뉴턴의 고전적 세계가 새로운 발견의 무게에 무너지던 시기였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정확한 측정을 제고하게 만들었는데 마치 우주가 인류와 영원한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듯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은 입자를 공간을 가로지르는 잔물결로 묘사했는데 마치 거대한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음표의 메아리처럼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1905년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시간과 공간의 인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마치 현실의 실타래를 느리는 듯 했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유명한 공식인 에너지 등호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정식은 질량과 에너지가 상호 변환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스위스 베른의 고요한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계의 똑딱 소리와 희미한 커피 향기 속에서 아인슈타인이 책상에 앉아 이 공식을 적어 내려가고 이는 훗날 핵 에너지를 여는 문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공식의 제곱근을 취하면 두 해가 나옵니다. 하나는 양의 에너지, 다른 하나는 음의 에너지입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음의 에너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디렉은 달랐습니다. 그는 상대성과 양자 물리학을 결합할 때 음의 에너지 해가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양자 영역에서 입자는 파동으로 이동하며
여러 장소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규칙을 무시합니다. 만약 음의 에너지 입자가 정말 존재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자는 무한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점점 더 낮은 음의 에너지 상태로 떨어질 수 있고 결국 우주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이젠베르크가 현대 물리학의 가장 암울한 장이라고 여긴 이유입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불면의 밤을 보낸 피곤한 눈으로 하이젠베르크를 상상해 보십시오. 코펜하겐의 희미한 불빛이 켜진 방에서 보어에게 편지를 쓰며 창밖으로 바다의 파도가 우주에 속삭이는 비밀처럼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끝없는 심연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론은 논리적으로 완벽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앙이었습니다. 파울리는 이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정말로 양자 물리학을 포기하고 유토피아 소설을 쓰겠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인류 지성의 정점에 있는 이들이 26세 청년에 의해 직업 변경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이 그만큼 깊었습니다. 파울리는 직설적인 태도와 회의실을 울리는 웃음소리로 유명했지만 갑자기 물리학 세계가 낯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마치 출구 없는 어두운 숲에 갇힌 듯요. 그러나 디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28년 그는 새로운 방정식을 유도했는데 이는 나중에 디렉 방정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정식은 상대성과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그것은 높은 속도로 움직이는 입자의 행동을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디렉 방정식은 단순한 건조한 수학기호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걸작으로 전자를 스핀을 가진 존재로 묘사합니다. 마치 작은 구체가 맹렬히 회전하는 듯하고 그 자기 모멘트를 놀라운 정밀도로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금이 왜 노란색을 띠는가? 금핵에는 79개의 양성자가 있습니다. 그 전자들이 너무 강하게 끌려들어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집니다. 전통적인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지만 디렉 방정식은 성공합니다. 태양 아래 반짝이는 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색은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빛의 속도에 가까운 전자들의 질주로 인해 특정 빛을 흡수하는 결과입니다. 수은이 왜 실온에서 액체로 남아있는가? 비슷한 이유로 디렉 방정식이 정확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반짝이는 수은 방울이 표면을 굴러다니며 다른 금속처럼 굳지 않는 것은 전자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 화학결합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방정식은 부산물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본 적 없는 입자를 예측했습니다. 이 존재는 전자와 질량이 같지만 전하가 반대입니다. 디렉은 그것을 반전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누구도 그 실제를 믿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수학적 장난으로 여겨졌습니다. 전환점이 1932년에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대학원생 칼 앤더슨이 일했습니다. 1905년 뉴욕에서 스웨덴 이민자 부모 아래 태어난 앤더슨은 배의 뱃고동 소리와 네온 불빛이 어우러진 번잡한 도시에서 자랐지만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과학의 고요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우주선 연구였습니다. 우주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주에서 지구를 폭격하는 고에너지 입자 흐름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기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먼 별들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소나기처럼 우주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앤더슨은 이를 관찰하기 위해 구름방이라는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구름방은 포화된 증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전 입자들이 지나가면 흰 궤적을 남기는데 비행기의 항적처럼 하늘에 새겨진 듯합니다. 어느 날 앤더슨은 사진에서 이상한 궤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로는 자기장에서 전자와 반대로 휘었는데 마치 양전하를 가진 전자처럼요. 처음에 앤더슨은 그것이 양성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성자가 양전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양성자의 질량은
전자의 1836배입니다. 공기를 통해 그렇게 멀리 이동할 수 없습니다. 궤적은 전자와 거의 같은 가벼운 입자를 나타냈습니다. 앤더슨은 이 이미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희미한 불빛의 실험실에서 기계의 웅웅 소리 속에 그의 심장이 빨리 뛰며 뭔가 특별한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다고 실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반전자, 즉 양전자라고 명명했습니다. 심지어 전자를 음전자라고 개명하려 했지만 그 이름은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1932년 9월 앤더슨은 이 발견을 과학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앤더슨이 양전자를 발견했을 때 그는 딜렉의 예측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실험 물리학자로 실험실 작업에 몰두해 있었고 최신 이론 발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지도 없이 금을 캐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딜렉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1928년에 양전자의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의심했습니다. 앤더슨의 논문이 발표되자 딜렉은 속으로 맙서사 내 대수로운 계산이 맞았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는 과학의 가장 우연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앤더슨은 딜렉의 이론을 검증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우주선을 관찰했을 뿐입니다. 결과가 반물질과 충돌한 것입니다. 1936년 앤더슨은 양전자 발견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31세로 역사상 가장 젊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수께끼는 여전했습니다. 음의 에너지 입자의 유령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양전자가 음의 에너지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면 우주는 오래전에 소멸했을 것입니다. 딜렉은 더욱 대담한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딜렉의 바다입니다. 그는 진공이 비어있지 않고 음의 에너지 전자들로 가득 찬 무한한 깊은 바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이 음의 에너지 상태들은 완전히 채워져 있어서 마치 만석인 영화관처럼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양의 에너지 전자들은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양의 에너지 상태에 충실히 머무릅니다. 그렇다면 양전자는 무엇인가? 딜렉은 그것이 이 바다의 빈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의 에너지 전자가 바깥으로 여기되면 바다에 구멍이 생깁니다. 이 구멍이 양전하 입자로 나타나는데 바로 양전자입니다. 양전자가 전자와 만나면 전자가 바다로 떨어져 구멍을 메웁니다. 둘 다 동시에 사라지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과정을 소멸이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발밑의 진공은 사실 보이지 않는 전자들의 바다입니다. 우리는 이 바다 표면에 떠 있는 거품처럼 고요한 공허 속에서 부드럽게 출렁이는 파도와 함께합니다. 이 이론은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수학적으로 타당합니다. 당시 많은 선도 물리학자들이 그것을 너무 환상적이라고 여겼지만 결함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1941년 스위스 물리학자 스티켈베르크가 더 우아한 해석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음의 에너지 입자가 시간 역행하는 것과 등가이며 양의 에너지 반입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수학적으로 성립합니다. 마치 시간이 기이한 호를 그리며 우주의 흐름에 고리를 만드는 듯합니다. 몇 년 후 저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이 개념을 그의 유명한 파인만 도표로 표현했습니다. 파인만 도표에서 반입자는 시간을 거꾸로 여행하는 입자입니다. 1970년대까지 모든 입자에 대응하는 반입자가 있었습니다. 전자는 양전자, 양성자는 반양성자, 중성자는 반중성자입니다. 그들은 질량은 같지만 전하가 반대입니다.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소멸하며 전체 질량을 순수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에너지 등호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공식에 따라요. 이는 우주의 수수께끼를 낳습니다.
왜 우리 우주는 반물질이 아닌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가? 빅뱅은 물질과 반물질을 동등하게 생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완전히 소멸해 우주가 단순한 광자만 남았을 것입니다. 별도, 은하도, 우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합니다. 이는 우주의 초기 순간에 물질이 반물질을 약간 초과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과학자들은 10억 쌍의 물질과 반물질 입자마다 하나의 여분 물질 입자가 있었다고 계산했습니다. 그 여분 물질 입자가 소멸의 격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주의 모든 물질을 형성했습니다. 당신, 나, 지구, 태양, 은하 모두 그 10억분의 1 비대칭에서 비롯됩니다. 이 비대칭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미해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CP 대칭 위반, 렙토제네시스 메커니즘 등의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5년에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CERN의 실험들이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LHCb 실험은 바리온 입자에서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비대칭을 관찰했는데 이는 바리온 붕괴에서 처음으로 전하페리티 대칭 깨짐을 검출한 것으로 우주가 미묘한 편향을 드러내는 듯 물질이 우세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핵심 단계입니다. 이 발견은 입자 충돌의 세심한 분석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비대칭의 기저 메커니즘은 표준 모형을 넘어선 새로운 물리학을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바리오제네시스 초기 우주에서 바리온 비대칭이 생긴 과정에 대한 함의를 가집니다. 또한 ALPHA 실험은 반수소 생성과 축적에서 기념비적인 진전을 이루었는데 레이저 냉각된 베릴륨 이온을 이용한 공감 냉각 기법으로 새로운 양전자 냉각 기술을 통해 단 몇 시간 만에 200만 개 이상의 반수소 원자를 생성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전은 2025년 말에 보고되었으며 반물질 연구를 극적으로 가속화하여 과학자들이 이 원자들을 전례 없는 세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 퍼즐의 조각을 손에 쥔 듯합니다. BASE 실험 역시 반향성자 측정을 진척시켰는데 패닝 트랩을 이용해 그들을 가두고 다닐 반향성자에 대한 최초의 일관된 스핀 분광학을 달성하여 자기 모멘트를 더욱 정확하게 평가하고 물질의 우세를 밝힐 수 있는 미세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연구자들을 활기차게 하며 마치 새로운 지식의 바다 해안에 서 있는 듯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의 데이터 리듬이 먼 파도처럼 메아리 칩니다. 2024년에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가 새로운 실험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물질 반물질 비대칭의 기원을 발굴하려 합니다. 심지어 전용 반물질 트랩을 만들어 자기장으로 반수소 원자를 매달아 그 속성을 조사합니다. 마치 거울 세계의 유령을 어루만지는 듯합니다. 반물질은 이론을 넘어 우리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적용됩니다. 병원의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스캐너가 반물질을 활용합니다. 의사들은 환자에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한 추적 물질을 투여합니다. 이 동위원소들은 양전자를 방출합니다. 양전자가 신체 내 전자와 만나면 소멸하며 두 개의 반대 방향 감마선 빔을 생성합니다. 검출기들이 이 선을 포착하여 신체 내부의 3차원 이미지를 재구성합니다. 이는 암, 심장병, 기타 질환 진단에 도움을 줍니다. 고요한 진료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스캐너의 부드러운 윙소리와 은은한 조명 속에서 양전자가 매년 수백만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며 반물질을 추상적 개념에서 필수 의료 도구로 변화시킵니다. 게다가 과학자들은 반향성자의 암치료 잠재력을 탐구합니다. 그것들이 건강 조직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며 병든 세포를 더 정밀하게 표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을 뚫는 화살처럼 정확합니다. 미래에는 반물질이 우주선 엔진을 추진할 수 있으며 거대한 에너지를 방출해 인류를 먼 별들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엔진의 포효와 지구를 떠나는 짜릿한 감각 속에서요.
1933년 디렉은 원자 이론의 새로운 생산적 형태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슈레딩거와 이 영예를 공유했습니다. 그해 디렉은 31세였습니다. 그러나 상을 받았을 때 그는 모든 일에서처럼 차분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을 거의 보이지 않고 단순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상이 그의 삶의 교향곡에서 작은 음표에 불과한 듯이요. 디렉의 사생활은 드라마로 가득했습니다. 1934년 그의 친구 유진 위그너가 여동생 마르기트를 소개했습니다. 이 둘은 거의 반입자 쌍처럼 대조적이었습니다. 디렉은 공감이 부족하고 조용하며 과묵했습니다. 흐르는 강물 속의 굳건한 바위처럼요. 마르기트는 활기차고 수다스럽습니다. 끊임없는 시냇물처럼요. 디렉은 자신의 감정 표현 부족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디렉이 1984년에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공통 지인이 고전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지위를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삶을 주었다. 그래서 우주에는 입자 반입자 쌍이 존재합니다. 만나면 서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인간 쌍도 반물질처럼 존재합니다. 만나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삶의 테피스트리에서 맞물리는 퍼즐 조각처럼 과학의 폭풍 속에서 온기와 평온을 낳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인 1932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앤더슨이 그 사진을 포착했을 때요. 그는 이 보통 흰 선이 인류의 우주 인식을 바꿀 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반물질의 발견은 디렉의 거친 예언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상상보다 훨씬 대칭적이고 복잡한 우주를 드러내지만 여전히 더 신비롭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계속 질문합니다. 그 10억분의 1 비대칭은 어디서 왔는가? 우주의 깊숙한 곳에 반물질 은하가 숨어 있을까? 반물질을 궁극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의 답은 미래 어느 날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마치 옛날 앤더슨의 실험실 순간처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1928년 독일 강단에서 그 말을 한 수줍은 젊은이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는 이 광활한 우주 속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꾼 사람입니다.